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열 처리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처리 방식은 일단 구성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PU1 그러죠? 네, CPU1 그 다음에 또 CPU2 그러죠? 두 개. 그 다음 또 CPU3 여러 개의 CPU를 갖다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제해주는 또 하나의 제어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또 하나의 제어 장치. 그러니까 제어 장치에 속한 CPU들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PE라고 불러요. PE. 그러죠? 네, 이거 PE. 프로세스 엘리멘트 해가지고, PE. 그래서 여러 개의 CPU, 즉 PE들을 여러 개 구성을 하고, 이걸 갖다 제어해주는 제어 장치에 통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저것이 이 배열 처리기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PE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배열 처리기에 여러 CPU를 의미하고, 이걸 갖다 동시에 동기화시켜서, 그러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저게 바로 배열 처리기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가 저희 교재에 보게 되면은 배열 처리기. 자, 저기 일단 의미를 한번 볼까요? 네. 3번이네요. 배열 처리기. 배열 처리기는 여러 개 연산 소자, PE, 그러죠? 네, 들을 배열 구조로 구성을 하고, 연산 작업, 메모리 접근, 그러죠? 연산 소자 간의, PE 간의 데이터 교환 작업들을 하나의 제어 장치 클럭을 통해서 동기화시켜서 수행한다. 자,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제어 장치, 하나의 제어 장치 통해서 동기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다음 페이지에 배열 처리기의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자,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제어 장치가 있고, 여러 개의 프로세서, 즉 CPU를 갖다 PE라는 단위로 구성을 해서 처리하는 거. 저게 바로 배열 처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처리는 저희 교재 또 앞에 나와 있네요. 네. 또 벡터 처리기에 사용하는 벡터 방식이죠. 그러죠? 벡터 어떠한 연산.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벡터 처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2번이 되겠네요. 네, 아까 파이프라인 다음 부분입니다. 벡터 프로세서는 벡터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산술, 논리, 여러 가지 내적, 최대값, 최소값 같은 벡터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그러죠? 네, 그런 어떠한 처리기를 저희는 벡터 처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이 벡터 처리기 한 형태가 시스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처리기의 또 하나의 형태는 시스톨릭, 그러죠? 시스톨릭 어떠한 처리기는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저희가 바로 벡터 방법, 그러죠? 여러 개 병렬 처리 방법, 파이프라인 방법, 벡터 처리 방법, 그다음 배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에 또 보니까 벡터 처리기와 프로세스와 배열 프로세스의 차이점도 지금 보니까 표로 잘 만들어 놨네요. 그러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그 특징으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병렬 처리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중 처리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처리기. 네. 그래서 많은 어떠한 처리기 중에서도 다중 처리가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중 처리기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중 처리기는 여러 개의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한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중 처리기. 자, 다중 처리기는 사실 또 여러 형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먼저 기억장치 결합도안 그런 분류. 그러죠? 네. 첫 번째. 어떤 기억장치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장치 결합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중 처리기 형태가 있는데요. 이 결합도가 두 가지 형태의 결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결합 형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강결합 형태, 그죠? 형태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지금 여러 개의 CPU를 쓴다는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PU1이 있고요. 그 다음 CPU2가 있습니다. 그 다음 CPU3가 있고요. 네. 이걸 갖다가 하나의 메모리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죠? 하나의 메모리. 이 하나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여러 CPU가 동시에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구조,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여러 CPU가 메모리에 하나의 메모리 결합됐다 해서 이게 바로 간결합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CPU가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하나의 메모리를 갖다 이용해서 여러 장치가 쓰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죠? 운영체제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반면에 약결합 형태는 바로 뭐냐? CPU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CPU1, CPU2, CPU3. 세 개가 있으면 각각 독자적으로 지역의 어떠한 메모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독자적인 메모리 갖고 있고요. 독자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약결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입출력 장치들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는 얘는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간결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결합 형태. 이해되시죠? 네. 자, 간결함은 메모리를 공유한다. 그러죠? 메모리를 공유한다. 여러 CPU가. 그리고 일단은 한 개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 한 개의 운영체제를 통해서 다 동작된다. 반면에 약결합은, 그러죠? 독자적인, 그러죠? 독립적인 메모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개의 바로 운영체제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약결합 형태입니다. 자, 지금 저기 우리 교재의 의미도 잘 되어 있죠. 교재는 먼저 약결합부터 설명을 했네요. 네. 의미는 똑같습니다. 독립적인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각 시스템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고 자신만의 주기억 장치를 갖는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프로세서 간의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전달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간결합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간결합은 모든 프로세서와 시스템 하드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그러죠?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 여러 개의 어떤 메모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네, 메모리 공유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서 간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다. 라는 얘기도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간결합과 약결합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있는데요. 저것은 교재에 좀 참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중처리기의 한 형태. 자, 이것이 기억장치 결합도에 따라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또 다중처리기, 여러 개의 CPU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회선. 우리가 토폴로지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 방법에 따라서. 그러죠? 자, 연결 방법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 또 여러 형태로 다중처리기를 구분합니다. 이런 연결 방법을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토폴로지. 토폴로지. 물리적 구성 형태에 따라서.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지금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분할 공유 버스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자, 시분할 공유 버스. 자,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버스입니다. 버스. 자, 버스라는 것은 바로 공유, 여러 어떠한 장치가 하나의 어떤 회선을 이용하겠다. 하나의 회선을 이용해서, 자, 이쪽에 CPU 설치합니다. 이쪽에 메모리 설치합니다. 이쪽에 입출력 장치 설치합니다. 그러죠? 또 이쪽에 또, 하나의 해서 CPU2 설치합니다. 메모리 설치하고요. 입출력 장치 설치하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유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이게 버스선이죠. 하나의 공유 버스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 네. 자, 그림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은 있죠. 하나의 회선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어떤 하나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얘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회선이 하나다 보니까 하나가 작업하고 있으면 또 다른 신호를 보낼 수는 없죠. 보내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단점이 한 번에 한 가지 전송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런, 공유 회선, 그러죠? 이것이 장애가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됩니다. 버스에 이상이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더라. 그렇죠? 또 계속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계속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유 회선이니까 바로 충돌이 발생하겠죠? 네. 오로지 공유 회선이라는 얘기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해요. 그걸 갖다가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크로스바 교환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바 교환 행렬. 자, 얘는 말 그대로 행렬을 갖다가 이용하죠. 행과 열.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 CPU1이 있어요.
CPU2가 있어요. CPU3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떠한 회선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메모리들을 갖다가 구축한 겁니다. 메모리 1, 메모리 2, 메모리 3 이런 식으로. 그러죠? 네. 격자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자, 순서는 좀 틀리지만, 요 격자 형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버그 교환행렬. 자, 요것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 버스는 원래 하나의 회선을 썼죠. 그런데 그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시킨 그런 구조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떠한 CPU 개수가 아니고 메모리 개수입니다. 기억장치 수만큼 회선들을 갖다가 다시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죠? 네. 여러 개 메모리도 동시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 그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시킨 구조다. 자, 장점은 만약 하나의 어떠한 처리기가 여러 기억장치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크로스바니까 어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가지고 있겠어요. 크로스바 교환 행렬 저희가 알아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어떤 방식이 있는데 하이퍼 큐브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네, 하이퍼 큐브. 자, 얘는 말 그대로 큐브를 구성하는 겁니다. 큐브. 그래서 어떠한 CPU하고 CPU를 갖다가 연결할 때 연결점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점. 연결점을 이용해서 바로 어떠한 CPU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결점 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까요? 연결점 수가 만약에 한 개다. 한 개이다는 얘기는 하나의 CPU하고 또 다른 CPU가, 즉 프로세서가 이렇게 하나 연결됐을 때 요 점이 연결점. 근데 그때는 CPU 개수는 몇 개 나올까요? CPU 수는 결국 2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그다음 연결점이 2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CPU가 있고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러죠? 네. 그럼 연결점이 2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쪽에도 보게 되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여기 있고 하나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연결됩니다. 각각 CPU마다 2개의 연결점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CPU 수는 전부 다 구성 가능한 것은 4개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 1번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죠? 네. 따라서 연결점의 수가 만약에 n개다. n개일 때 바로 CPU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일 때 2개. 그러죠?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8개가 됩니다. 그러죠? 일 때 바로 CPU 수는 바로 2의 n승계를 갖다가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연결점 3개는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3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얘가 이쪽 연결되고 밑으로 연결됩니다. 네, 보면은 연결되고 그러죠?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할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점 수가 n개일 때는 CPU 개수는 바로 이 n개 CPU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공식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